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코빗랩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다양한 가상자산업계의 이슈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의 게스트는 이제는 여러분들도 좀 익숙한 KTB 자산운용의 허성필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나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뵀던 게 1월 중순에 네, 1월.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예, 맞아요. 눈이 많이. 1월이었고 그때 탑5 예상. 네, 프리딕션이었는데 네. 서서히 막 지금 그 프리딕션도 NFT 뜨겁죠? 네, NFT도 뜨겁고 디파이 그 예치 자산도 막 올라가고 네, 있고요. 네, 네, 네. 예측이 상당히 맞을 것 같은 느낌이. 노르웨이 뭐 소버린 펀드 예. 얘기도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예. 뭐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제가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일본일 수도 있다고. 다음 나라가. 그는 그 중앙은행 정책이 사실 그 양적 완화도 되게 다른 나라가 하기 전에 일찍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센트럴 뱅커인 것 같은데. 관료가 뭐 언급한 내용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허 과장님을 모신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죠. 허 과장님이 책을 내셨는데, 영어권에서 인벤팅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발행이 된 책을 허성필 과장님께서 직접 번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런 정보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영어로 나오는 지식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걸 번역하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이번에 허성필 과장님이 이렇게 직접 번역까지 해주신 건 좀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대단한 일인데, 이제 허성필 과장님은 그전에도 뭐 책은 아니지만은 그 이 비트코인 관련된 다양한 글들을 번역을 하셨었죠. 그래서 미디움에. 예, 그래서 이제 미디움 이제 직접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 미디엄 그 계정에 글들을 올리고 계셨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 책은 사실 뭐 그런 글들보다는 좀 조금 예, 사이즈가 큰 거잖아요. 작은 책인데 예. 뭐 에세이나 블로그 내용에 비해서는 좀 긴 내용을 번역하게 됐습니다. 네. 얼마나 걸리셨어요? 사실 이게 19년도에 발간된 책이고 네. 제가 이번에 21년도에 공개 배포를 하게 됐는데, 실제 번역한 기간은 그게 매일 뭐 본업으로 한 일이 아니니까 뭐 야간에 퇴근하고 주말에 쉬면서 진행을 했어도 6개월이 채 안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오히려 출판사를 뭐 섭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됐고, 또 뭐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사실 한편으로 보면은 비트코인, 암호화폐 스페이스가 굉장히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무료로 배포하고 그런 어떤 시대정신, 그 업계에 이토스가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좀 저도 동참을 해보고자, 뭔가 기여를 해보고자 이번에 무료 배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이 비트코인 커뮤니티는 그냥 자선적으로 뭔가 어떤 프로핏 모티베이션 없이 정보를 엄청나게 양질의 공유를 정보하는 그런 컬처가 있더라고요. 저는 감히 거기에 허 과장님만큼은 참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일종 저의 어떤 그런 기여를 하고 있는 건데, 나름의 훨씬 더 일찍부터 그런 문화를 캐치를 하시고 공헌을 하고 계시는 거죠. 허 과장님 책도 NFT로 만들어서 그러게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뭐 저번 영상에도 잠깐 다루긴 했는데, 사실 저희 이제 채널에 최근에 많이 구독자가 늘면서 네,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아서 허 과장님을 처음 뵙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좀 반복을 하자면은 본업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비트코인과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도 비트코인에 대한 글들을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비트코인 커뮤니티의 이소스를 따라서 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근데 이 다른 책들도 많은데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특히 지금까지 뭐 17년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에 심취하게 됐고, 혼자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떤 주제, 이 어떤 업계의 지식과 정보들이 많이 공개되어 있고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한국에서는, 특히 제 주변에서는 크게 언어 장벽이란 문제가 있고, 대부분의 절대 다수의 자료가 이제 영어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주변에 소개하기에는 아무래도
뭐 언어 장벽에 문제가 있어서 소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뭐 탈중앙화, 분산화 그리고 중앙화된 어떤 권위기관이 없는 게 이 자산의 어떻게 보면 핵심 특성 중에 하나다 보니까 반면에 이 화제, 이 소재를 연구하려면 혹은 공부하려면 어떤 사이트를 가야 되냐, 어떤 책을 봐야 되냐, 그런 정보의 소스가 되게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두 가지 장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게 너무 좋아서 소개하고 싶고 토론하고 싶고 비판과 뭐 논의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읽었던 뭐 블로그, 제가 읽었던 팟캐스트들을 전달하려니까 이게 뭐 소재도 커다란 이제 장님 코끼리 만지기처럼 파편적인 소재로 흩어져 있고 자료 자체도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적당한 입문서, 얇고 소개도 쉽게 되어 있는, 말도 쉽게 쓰여져 있는 입문서를 찾아보자 라는 생각이 계기가 됐고요. 이제 뭐 트위터에서 주로 회자가 되고 아마존에서도 평점이 높은 인벤팅 비트코인이라는 영어로 된 책을 찾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을 번역을 하게 됐는데 이 책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특징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3개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비트코인이란 소재가 어렵고 심오하게 설명을 하려면은 사실 뭐 그리고 이제 특히 초심자, 입문자에게 설명을 하기에는 아 이건 어려운 소재구나 혹은 이거는 틀린 기술이구나 라고 크게 첫 번째의 편견이 또 쌓이게 되면은 그 편견을 또 돌아가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첫째로는 최대한 전문 용어를 배제하고 구어체로 쉽게 쓰여 있는 책을 찾았고요. 두 번째로 아무리 쉽게 써 있어도 너무 용량이 많으면 어렵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한두 시간이면은 쉽게 독파할 수 있을 정도의 100쪽이 채 안 되는 얇은 분량의 책이고 또 화제가 화제이다 보니까 가격의 등락이나 혹은 기술 뒤에 있는 이제 뭐 정치적인 사회적인 이념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고 굉장히 담백하게 비트코인의 설계구조, 비트코인의 핵심적인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입문서를 찾았고요. 이 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 허 과장님이 쓴 번역하신 다른 글들도 이제 봤는데 전에 번역을 하신 블로그의 글들은 이미 어느 정도 비트코인 이해하고 있는 사람 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레인 B의 분석이라든지 니카토의 설계상의 트레이드오프에 대한 얘기라든지 그러니까 막 입문하는 사람은 그런 글들을 보면 좀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입문에 적절한 거를 찾으시다 보니까 이 책이 눈에 들어오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에 대해서 조금 혹시 아세요? 어떤 분인지? 이 책의 이제 원저자는 얀 프리츠커라는 분이고요. 이분도 이제 책의 서문에 뭐랄까요? 비트코인을 접하게 된 여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놓으셨는데 크게 그때 살 걸 이런 후회를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도 개인적으로 13년에 그리고 17년에 파고를 겪으면서 이게 될 기술인가,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인가 아닌가, 혹은 얼마나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일까 아닐까, 뭐 굉장히 오랫동안 장고를 거듭하신 분인 것 같고요. 실제 이 비트코인에 전업으로 18년, 19년에 뛰어들기 전에는 이제 리벌브라는 스타트업 음악 회사인데 음향기기 회사인데 그 회사의 공동 창립자이자 CTO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래서 테크놀로지의 배경이 깊으신 분인데 비트코인의 18년, 19년 이후에는 전업으로 뛰어드신 그런 기업가입니다. 네. 저도 그 도입부 읽었어요. 이분의 전이라 그럴까?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2011년에 처음으로 블룸버그에 떠오른 기사를 보고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았는데 11년이면 정말 빨리 하신 거예요. 알기는 빨리 알았는데 읽으면서 이게 왜 대단한 거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차피 커런시는 이미 다 디지털화 돼 있는데 뭐가 대단한 거지? 했다가 2015년에 한번 투자를 고려했다가 뭔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가지고 안 했다가 뭐 저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이분도 그럼 몇 번의 그 고민을 거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비트코인이 왜 대단한 기술인지 깨달은 그런 과정을 겪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허 과장님은 이미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분인데 그런데 이거를 번역을 하면서 또 뭔가 새롭게 배운 거나 얻은 그런 지식이 있으셨는지. 네, 이 인벤팅 비트코인이라는 책이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비트코인이 왜 특별한지 그 설계 구조라고 하면 이게 결국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의 게임 이론적인 참여자들의 인센티브를 관리하는, 그리고 채굴이나 컴퓨터 연산 작업들 같은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의 설계 구조를 이제 설명하는 책인데, 저도 책을 쉽게 말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자기가 소화를 해서 과외를 하거나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쉽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 과정을 거치면서 저도 이제 책을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의 비트코인에 대한 설계 구조, 그리고 그 내재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결국에는 이제 이 입문서를 원저자 얀 프리츠커 씨와 협의를 해서 무료 배포를 결정하게 됐는데, 이 무료 배포 결정의 배경에는 사실은 이 책을 번역을 준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제일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이 저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 번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습득을 네. 이제 하셔서 네. 예, 그런 거일 텐데 네. 그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게 많은 서적들을 보면은 되게 어렵게 써 있잖아요. 네네네. 예. 그 기술자가 아니면 이해하기 네네네. 힘든. 그렇죠. 근데 이 책은 되게 쉬운 언어로 그걸 묘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좀 일반인들도 이렇게 머릿속에서 잘 정리하기 되게 좋은 그런 서적인 것 같아요. 그럼 비트코인의 설계에 대해서 잘 써 있는 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어떻게 설명해 네, 주실 결국 수 있을까요? 이 책을 쭉 읽어보시고 네. 비트코인의 특성이 뭐냐, 네. 왜 비트코인이 특별하냐라고 한 문장으로 축약을 해보자면은, 결국 이 책이 얘기하는 부분은 분산화된 디지털 희소성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결국 축약할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런 특성을 달성하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09년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12년, 13년에 걸쳐서 점차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고요. 골드 2.0, 금 2.0,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디지털 기축통화와 같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도 이런 비트코인을 해석하는 관점이 점차 큰 조명을 받고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이 가격이 등락을 할 때마다 사실은 제가 미디어를 접하게 되면은, 미디어에서는 그 시황이라고 하죠. 금융업계에서는 시황이라고 하는데, 가격 등락의 이면에 있는 단기 시황을 분석하고 그 원인을 그런 시황 뉴스에서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이번 일주일간 20% 상승한 원인이 뭘까요? 라고 문답을 하게 되면, 그 미디어 매체에서는 소위 전문가분이나 기자님이 월스트리트 대형 투자은행 A가, 혹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보험사 B가, 아니면 대형 국가기관의 투자 감독기구 C가 비트코인에 대한 태도를 우호적으로 혹은 적대적으로 바꿨다라는 단기 뉴스가 이번 비트코인 가격의 움직임의 원인인 것 같다. 아니면 전기자동차를 만드는 D가 이런 것도 그렇죠. D는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이죠. 뉴스 플로우에서 요즘에. 네. 그런데 이런 시황의 분석으로, 시황의 설명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설명하게 되면, 사실 그 설명이 단기적인 가격을 설명하는 움직일 수는 있어요, 실제로. 하지만 한 번만, 두 번만 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런 기관 A, B, C, D는 왜 비트코인에 다시 관심을 가질까라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졌을 때 비트코인이 어떤 자산이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다른 자산에 없었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내재적으로, 본질적으로 이해를 못하시면 그 시황에 나오는 세력, 기관, 자금들 A, B, C, D의 의도를 소위 펌프앤덤프 같은 악의적인 영향을 해석할 수도 있고, 혹은 더 빠지면은 국가 지정학적 음모론이라던가, 아니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계급 갈등, 뻔히 있어왔던,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아는 자가 모르는 자의 게임 형태, 착취 형태. 그렇죠.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과 네. 없는 사람, 네. 기득권과 그렇지 않은 사람, 네. 어떤 그런 대립 구조에서 네. 뭔가 한쪽은 계속 손해만 보는 그런 마켓 다이너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네. 그런 음모론을 되게 많이 피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13년, 17년, 그리고 그 전에 12년에도 비트코인은 폭등했다가 또 연이은 폭락을 거치면서, 사실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비트코인의 유고, 비트코인에 대한 오비추어리. 그렇죠. 죽음 선고 그렇죠. 같은 기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계속 죽지도 않고 돌아왔거든요. 네. 더 크게 더 크게 돌아왔기 때문에 그 이면에 비트코인이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더 많은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기술자들이, 더 많은 기업가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내재적인 이유가 이해가 돼야 결국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의 관점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시황에 흔들리지 않고 소위 말해서 호들, 장기 보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특성을 이 입문서 인벤팅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디지털 희소성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분산화된 디지털 희소성이 얼마나 특별한 성격이고, 그 특별한 성격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달성을 하고 있는지 그 설계 구조 레벨에서 아주 쉬운 용어를 써서, 쉬운 언어를 써서 축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네. 지금 되게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분산화된 디지털 희소성이잖아요. 네. 이 단어는 제 여태껏 경험으로 봐서는 몇 번을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아요.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을 할 때. 왜냐면은 일단 처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고. 안 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인데,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블록체인까지도 적용이 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해를 못하면은 모든 게 다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이 단어를, 이 개념을 정말 깊게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 미디어에서 가타부타 말이 많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걱정스런 혹은 성패에 대한 의견이 갑론을박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의 방향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시는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죠. 그렇죠. 네.